자, 항상 이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실기화면에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 있죠. 이거 꼭 실행해 놓고 출발하세요. 세무든 회계든 다 관계없습니다. 계정과목에 관련된 게 궁금할 때는 이렇게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을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항상 모든 계정과목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재고자산에 관련된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로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있는 원가의 흐름입니다. 네, 1번 맞습니다. 우리 선입선출법도 있고요.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은 기초와 그리고 기중 매입이 별도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인데요. 평균은 기초, 단기 매입 이것을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 이래 됩니다. 맞네요. 2번 틀린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제품의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되면 이익 잉여금이 과대 계상된다. 자, 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말 재고 나오는 거 여기 있죠.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데, 자,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자, 공식을 제가 적어줬어요. 문제에서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이랍니다. 즉, 이 기말 재고가 과소 작게 됩니다. 빼기가 줄어들면 제품 매출 원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 이익이 늘어나겠죠. 매출 이익이 요게 올라가면 매출 이익이 줄어들겠죠. 빼기가 올라가니까 요 매출 이익은 줄어듭니다. 매출 이익이 줄어들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익 잉여금이 과대 계상된다가 아니라 과소 계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우리가 전산 세무이급을 치면서 이 공식을 아직도 놓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지재고조사법 예 있습니다. 실제로 창고에 가서 헤아려 보는 방법. 답은 2번이네요. 개별법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원가 또는 재고자산의 단가, 즉 재고자산의 한 개당 가격을 결정할 때 하는 거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개별법 때문에 틀렸습니다. 계속기록법이 있다. 예, 맞습니다. 요거 지금 3번은 개별법 때문에 틀렸어요. 개별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 아니라 원가 또는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수량 결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실지 재고조사법, 창고에 가서 헤아려 보는 방법과 계속 기록법,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4번도 틀렸죠.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 외 비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감모란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 공손, 불량품을 말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죠.
요거 오타입니다. 회계가 아니라 회계 처리한다. 됐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특히 4번, 이거는 우리 결산 문제로 84회 결산 문제에 나와 있었던 그런 문제네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 이거는 실기화면에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계정과목이나 계정에 관련된 게 시험에 놓으면 이렇게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네요. 여기까지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 5가지가 자본 항목이 되죠. 이 1번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실기 화면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참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맞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입니다. 이것도 계정과목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확신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실기 화면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을 찾는, 켜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찾습니다. 컨트롤 F, 미교부 주식 했더니 찾아지네요.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고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위쪽이 뭐?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 적어놨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입니다. 조정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찾아지네요. 자, 여기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네요. 자본조정 나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무상증자가 진행돼도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다. 예, 4번도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상증자란 말은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받고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을 무상증자. 여러분들 분계시험에서는 다들 유상증자가 나오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익잉여금이 발생된 것을 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상증자가 됩니다. 자, 이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2월 이익잉여금에 있는 것을 어디에?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2월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2월 이익잉여금 왼쪽 호주분위에 있는 것을 오른쪽 호주분위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만원 넣는다고 해서 내 돈에 변화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어디서 찾아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기화면의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꼭 실기 화면을 틀어놓고 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산업의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반영한 후 단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은 얼마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건데요. 얼마가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가 마지막에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 더 넣으면 되게? 이거 말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기 말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8만원이다. 자, 지금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손 충당금과 매출 채권을 포인트를 맞추어서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점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8만 원이랬어. 대손 충당금은 18만 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기 매출 채권 중 1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자, 대손이 확정되었단 말은 돈이 떼였단 말이고 대손 충당금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네요. 대손 충당금에서 꺼냈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대손 발생으로 대손 충당금 15만 원을 꺼내 쓰고 감소되어 이제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았다? 3만 원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점에서 매출 채권 15만 원이 떼였기 때문에 이 대손 충당금에서 15만 원 꺼내 썼습니다. 꺼내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이 되겠네요. 세 번째,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 만 원이 회수되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그것 떼어서 대손 처리했었습니다. 그 돈을 갚아주네요.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시 넣어줘야 된다? 떼였던 돈 돌려받을 때는 다시 대손 충당금에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있는데요. 이 만 원 받은 것은 어디에? 다시 대손 충당금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손 충당금은 4만 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손금 회수가 만 원이 되어서 대손 충당금이 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점까지 하니까 대손 충당금이 이제 4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 당기 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1만 원이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필요한 총 대손 충당금은 여기서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1만 원. 근데 얼마 남았어요? 4만 원. 얼마를 더 넣으면 21만 원이 될까요? 그러면 17만 원을 더 넣어야지 21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돈이 21만 원인데 4만 원밖에 없습니다. 요거 필요한 부족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보충법이라고 그래요. 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정액법이란 시도금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 방법이다. 맞죠? 정액법은 시도금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가 형격히 상승하거나 가치가 형격히 상승하는 지출, 그리고 생산량이 형격히 상승하는 이런 지출도 다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도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렇죠. 토지는 계정과목 자체가 유형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이네요. 답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절세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된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세금 작게 내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하는 원칙은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줘야지 세금 작게 내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원칙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돼야 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과거에 지났던 것들도 소급해서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 회계 추정입니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전기 이전 기간에, 그러니까 작년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당기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요거는 전기 오류 수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으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 경미한 오류는 전기 오류 수정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미미한 것은 이렇게 전기 오류 수정을 하면 되지만 그 금액이 아주 상당한 금액일 때는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미한 오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중대한 오류는 재무상태표의 기초금액을 다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맞는 거.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번도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자, 요거 보기 1번, 2번, 4번 보기도 좀 알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주는 안 오지만 우리가 회계나 세무 공부하면서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번 넘어갑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이네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입니다.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네요. 우리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었죠. 평균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료비만 물어봤네요. 계산하면, 자,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다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한다. 자, 기초 제공품이 1000개이며 가공비는 가공비의 완성도는 40%, 단기 착수 수량 5000개, 기말 제공품의 2000개, 가공비 완성도 50%. 자, 지금 이거네요. 어떤 거? 자, 이것을 가지고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데요. 자, 이 표적 T자 계정을 가지고 물량의 흐름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입니다. 요 T자, 요거 맞춰낼 거라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 1000개, 가공비 완성도 40%, 기초 제공품 요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착수가 5000건이에요. 단기 착수 수량 5000개, 여기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말 제공품이네요. 기말 제공품 2000개, 완성도 50%, 기말 제공품 2000개, 완성도 50%,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적고 단기 완성 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제공품의 차변 개수와 대변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더하니까 6000개입니다. 근데 대변에는 보니까 2000개예요. 요게 4000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6000개가 되죠. 따라서 단기 완성품 수량은 400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식입니다. 자, 공식. 자, 요번에 이렇게 되고요. 먼저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수량이 됩니다. 자, 이게 재료비가 되겠죠.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단기 완성 수량 몇 개? 4000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적었고, 기말 제공품 수량 2000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수량 1000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5000개가 되겠네요. 요거 4000개에서 2000개 더하니까 6000개. 6000개에서 1000개 빼니까 5000개. 따라서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는 5000개가 되고요. 가공비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공비 한번 봅니다. 가공비는 단기 완성 수량,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더하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곱하고 빼기 기초 제공품이 아니라 완성도를 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4000개는 똑같고요. 기말 제공품이 2000개입니다. 2000개의 완성도가 몇 퍼? 50%.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기초제품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제품 수량이 몇 개? 1000개. 요거 1000개 그대로 했습니다. 완성도가 몇 개? 몇 퍼? 40, 완성도 40%인데요. 이거 잘못 적었네요. 40%, 60%가 아니라 4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400개가 돼야 되죠. 이거 잘못했네요. 자, 이게 완성도가 40%, 40%니까 이 완성도가 40%입니다. 그럼 이게 400개가 되겠죠? 400개가 되고 5,000개에서 400개를 빼면은 5,000개에서 400개를 빼면 4,600개가 되겠네요. 가공비는 4,600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아무튼 지금은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를 구하는 거예요. 5,000개. 답은 4번이 맞고요. 요거 가공비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공비 구하는 공식은 비슷합니다. 요거 여기에다가 완성도만 다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적을 때 이거 40%인데 모르고 60% 적었더니 여기 600개가 나왔던 거예요.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4,600개가 4,400개가 돼요. 4,6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의 형태는 무엇인가?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하단 말입니다. 일정하고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그러니까 조업도가 0이란 말은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든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이것은 뭐가 된다? 조업도가 0이면 아예 돈이 안 든단 말은 이거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뭐가 될까요?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비는 변동비입니다. 자, 내가 아예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재료도 하나도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총원가도 0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즉 하나도 안 만들면 하나도 안 든다. 그 대표적인 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변동비죠. 하나도 안 만들면 재료도 하나도 안 듭니다. 따라서 재료비는 변동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자, 변동비가 이런 그림이죠. 자, 조업도가 이렇게 있고 총원가가 있는데 아예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빵이 되겠죠. 나머지는 일정 부분 조업도가 얼마 정도 있든지 말든지 조금씩은 듭니다. 이렇게 들지만 변동비는 아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요거 직접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죠. 보조 부분에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예, 1번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분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 그렇죠. 일단 단계 배분법은 상호 배분법을 한 뒤에 직접 배분법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상호 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배분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분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4번. 건물 관리 부분 원가의 발생과 배분 기준인 면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많이 차지하는 면적에 많이 배분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3번은 상호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입니다. 각각 원가 계산하는 거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의 뜻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별 원가에서는 직접비는 직접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해버리면 되고, 이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개별 원가에서는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실제 개별 원가.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한 것을 집계하는 겁니다. 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는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을 다 더해가지고 그리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월말에 돼야지만 원가가 구해집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가장 좋은 점, 원가가 정확하게 됩니다.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가를 마지막 제품을 생산하고 났어야지만 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신속하지 않습니다. 제일 늦습니다. 자, 한번 봐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란 말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기말에 배부함으로 원가는 정확하지만 원가 계산 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로 발생한 액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원가 자체는 아주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 원가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계하려면 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월초에 만든 제품 원가가 결정되지 않는 거고 월초에 만들어진 원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월별, 계절별로 제품 단위가 변동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먼저 정상 개별 원가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를 합니다. 예정 배부를 해뒀다가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차액을 나중에 가감함으로써 원가를 확정짓는 겁니다. 예, 3번 맞습니다. 4번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 처리 방법 중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 조정법의 다른 이름이 정상개별원가입니다. 정상개별원가는 재고자산에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상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를 하는 원가 계산 방법.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거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한 다음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더하고 빼고 함으로써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되겠네요. 자, 요거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개념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자,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하는 공식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제공품, 기초 제공품도 있고요. 기초 제품도 있고요. 매출원가도 있고, 기말 제공품, 제품. 자, 이런 게 들어가는 공식. 우리가 원가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이죠.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자, 이게 대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온 거. 먼저 기초 제공품 재고액 만원입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기말 제공품 재고액 2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2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세 번째 기초 제품 재고액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6만원.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 3만원
이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27만원, 매출원가 27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단기 총제조원가네요. 단기 총제조원가 이거를 구하란 말입니다. 문제에서 단기 총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매출원가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6만원 더하기 X입니다. X 빼기 3만원입니다. 얼마가 돼야 되는가? 요거 넘어가면, 이항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30만원.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되니까 4만원. 이거 24만원 아니면 안 됩니다. 요게 24만원 이어야지만 30만원에서 3만원 빼면 27만원이 되죠. 요거 24만원.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4만원입니다. 그럼 요게 얼마가 될까? 됩니다. 자, 요거 2만원이 넘으면 더하기가 되니까 26만원. 요거 이항되면 빼기 되니까 뭐? 만원. 26만원에서 만원 빼니까 25만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공식 3개도 필요 없었네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대입만 하면 풀어집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전산에게 1급에도 노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사고 팔고 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빌려주는 겁니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답은 4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요 중에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짝지어진 것은 지상권, 이거 부가세 내야 됩니다. 영업권, 사고 팔고 가지고 부가세 내야 됩니다. 특허권 다 무형자산인을 내야 됩니다. 선화증권 이거 보신 적 없죠?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가 우리가 상품권을 팔 때 뭘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백화점에서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팔린 게 아닙니다. 요거 부가세 내는 거 아닙니다. 주식 사고 팔고 해도 이거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업과 비업입니다. 자, 요런 것들 수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수표, 주식, 사채, 국공채, 상품권은 과세 대상 재화로 보지 않는다. 즉 이런 것들은 사고 팔고 한다 하더라도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간주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내어야 되는 것을 간주공급이랍니다. 팔았다 치고 가장 비근한 예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내가 건물이 있는데 매달 달세로 받았습니다. 1000만원에 100만원 부가세 받았습니다. 부가세를 여지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왔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로 100억을 드릴 테니까 달세 좀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은행에 이자가 1년 한 달에 1200이에요. 그러면 전세로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았어요. 이때 국세청 입장을 생각해봐요. 달세 받을 때는 매달 100만원씩 부가세 납부하더니 전세로 다 받아버리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질나죠. 이때 이자 받는 거는 달세 받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하는 게 간주공급의 예가 됩니다.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배업하는 경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판매 재화, 그렇죠? 이거는 맞는 겁니다. 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재화는 내가 내한테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원의 결혼 선물로 시가 50만원 상당액의 판매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이 시가 50만원짜리를 줬는데 우리 회사 직원한테 공짜로 줘버렸어요. 이거 사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3번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것도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내가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화를 샀습니다. 따라서 이거 사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에 사용돼 버렸어요. 그럼 이건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팔아다치고. 4번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트럭에 원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답은 4번이네요. 이거는 사업 관련 주유는 물론 사업 관련 주유뿐만 아닙니다. 요거는 사업 관련 주유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4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지만요. 1번에서 3번까지는 간주 공급으로서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거주자 방탄남시의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종합소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항목입니다.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가 됩니다. 자, 종합소득 항목 기억하는 요령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자, 종합소득 이 항목들을 기억하는 요령입니다. 배기사, 김기사, 이기사, 문기사, 이번에 금연하지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배기사, 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기사라 하지 않습니까? 배기사, 올해 담배값도 비싼데 금연하지. 자, 출발합니다. 배, 기, 사, 이번에 금연하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합니다. 문기사, 이번에 금연하지가 아니라 배기사, 이번에 금연하지. 배기사, 이번에 요게 좀 다르죠. 금이 아니고 근이죠. 요게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금연하지. 이 순서로 쭉 기억하면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6가지 나름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죠? 양도소득 없습니다. 양기사 아닙니다. 배기사예요. 근로소득 여기 있죠? 종합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배기사 할 때 첫 번째 소득 아닙니까? 요거 종합과세입니다. 퇴직소득 여기 없죠?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한 얼마? 5,500만 원인 답은 2번입니다. 다시 14번 정리합니다. 종합소득 합산 항목입니다. 요 6가지가 되겠죠. 요 6가지가 합산되는 항목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항목입니다. 이거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배기사 이번에 금연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이 6가지가 쉽게 기억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이 두 가지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이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이 두 가지죠. 이거는 분류과세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금액은 이렇게 분류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5,50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자,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이건 답이 두 개였습니다. 2번 맞는 거 보겠습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수입 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다. 자, 장기 할부 조건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만큼 팔린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1번, 3번 다 틀렸고요. 4번,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5번 이 문제에서는 1번도 맞다 해주고 3번도 맞다 해주고 간혹 가다가는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다 맞다 치주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지금 84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회 문제 전산세무이익 문제로서는 좀 쉬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난이도가 이 정도면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85회는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한 10%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85회 대비할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4회는 마무리 짓겠습니다.